생명체 구성물질의 생성에서 나오는데 주기율 표볼게요. 수, 헬, 리베, 공, 산, 질산, 흘, 네. 나, 마, 알, 유, 인, 황, 연, 아, 칼, 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플루오린부터 시작해서 아이오딘까지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전시um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대충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지금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있던 얘예요. 예. 그럼 얘가 1족이야. 얘가 1족이고 얘가 2족이고 얘가 3족이고 13족이고 14족 공간에 3족에서부터 12족까지 여기 빠졌어요. 밑에 이렇게 주기율표에. 그 다음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아이들이 18쪽에는 뭐처럼 비활성 주체처럼 18쪽에는 비활성 주체처럼 단정해지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 1쪽에 있는 아이들은 전자를 하나 잃고 2쪽에 있는 아이들은 전자를 2개 잃고 3쪽에 있는 아이들은 전자를 3개 잃어서 18쪽처럼 전자 배치를 가져서 안정해지려고 하고 비금속 얘는 하나 얻고 얘는 2개 얻어서 18쪽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1쪽에서부터 17쪽까지 있는 아이들에서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공유결합을 통해서 18촉처럼 안전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18촉처럼 안전해지려고 하는 이온결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4쪽. 자, 14쪽에서 나와주는데 탄소와 규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1쪽을 뭐라고 배웠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배웠어요. 1쪽을 알칼리 금속. 자, 1쪽의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뭐일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하고 배웠어요. 그럼 2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1쪽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알칼리 소금속이랍니다. 왜? 흙 속에서 많이 발견되는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13쪽은요. 빙시, 얘가 전금속으로 빠져. 그래서 13쪽은 알루미늄 원소가 돼요. 그 다음 14쪽은 탄소족, 15쪽은 질소족, 16쪽은 산소족, 17쪽이 뭐다? 할로젠. 할로젠 원소 0을 잘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1쪽하고 17쪽하고 18쪽하고 배웠어요. 그리고 17쪽은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가능성이 큽니다.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쪽. 14쪽에 있는 규소. 규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뭘 수업해 줬는가 하면 사면체의 수업을 해줬어요. 규소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다? 4개.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중심에 규소가 있고요. 이렇게 4개의 꼭지점에 누가 와서 결합했다? 탄소가 이렇게 와서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 규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니까 최대 4개의 전자를 줄 수 있어. 4개를 줄 수 있는데 산소는 하나당 2개씩 필요해. 산소는 하나당 2개씩 필요한데 나는 4개밖에 못 줘. 그래서 SiO4 얘가 몇 개를 해야 돼? 4개를 더 받아야 돼. 그래서 얘가 규산염 사면체이면서 무엇을 띠고 있다? 음이온. 음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해서 규산염 사면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 탄소. 자, 탄소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14족이야. 똑같이 14족이니까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탄소는 최대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최대 원자가 전자가 4개 있어. 그래서 이 탄소는 또 다른 탄소하고 결합을 해서 긴 사슬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탄소가 긴 사슬 모양으로 가다가 가지 모양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 탄소가 고리 모양으로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리 모양으로 존재하는 거는 케플러가 알아내서 이렇게 최대 4개의 분결합. 그다음 탄소는
단일 결합도 가능하지만 이중 결합도 가능하고 그다음 뭐도 가능하다? 삼중 결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탄소는 다양한 결합을 하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핵산에 무엇이 됩니까? 주성분이 되는 게 탄소화합물입니다. 자, 그럼 그 탄소화합물에 의해서 오늘 나오는 거 생명체의 구성 물질 들어갈게요. 자, 생명체의 구성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나와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배웠어요. 우리 몸의 구성.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우리 몸의 구성은 우리 몸은 물자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기타 등등. 그러면 오늘 통과에서 배우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 대해서 배웁니까? 물에 대해서. 그럼 물은 분자지고 H2 뭐야? 그럼 물은 탄소 화합물이다. 아니다. 탄소가 없어요. 수소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탄소 화합물이 아닙니다. 탄소 화합물이 얘는 아니라는 거. 탄수화물이 아니고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약 60에서 70%.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물이야. 근데 이 물이라는 녀석은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 per kg 도씨라는 비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이라는 녀석은 비열이 뭐합니까? 커요. 비열이 큽니다. 비열은 언제 배웠다? 중2 때 배웠어요. 비열이 커서 외부에 대해서 온도 변화가 크다, 작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래서 무엇에 유리합니까? 우리 인간의 체온 조절에 뭐다? 유리한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의 60에서 70% 차지하는 이 물은 혈액 속의 혈장이야. 혈장이 대부분 90%로 이루어진 물이기 때문에 물은 우리 몸에서 주로 무슨 작용을 해준다? 운반 작용. 혈장이 90%가 물이고 혈장이 하는 운반 작용을 우리 몸에 있는 물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탄수화물 볼게요. 탄수화물은 구성 원소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탄소, 수소, 탄소가 구성 원소예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탄수화물이 가장 적은 이유는 99.2%, 99.4% 가까이가 전부 다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에너지원. 그럼 이제 탄수화물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탄수화물의 5탄당이에요. 이렇게 탄소가 5개 결합되어 있습니다.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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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5탄당입니다. 5탄당으로 되어 있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 하나로 이루어진 단당류. 단당류가 뭐예요? 그거다. 다당류. 자, 포도당과 과당이 단당류인데 이제 여러분이 포도당을 알아두세요. 식물이 광합성에서 최초로 만드는 양분이 포도당이면서 포도당은요. 탄소 6개, 그다음에 수소 12개, 탄소 6개로 이루어진 게 무엇이다? 포도당입니다. 요게 단당류예요. 당 하나. 그다음에 단당류가 2개 결합된 걸 우리는 이당류라고 합니다. 이당류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고 보면 몇 당? 몇 당? 설탕. 자, 엿당, 젖당, 설탕이 무엇입니까? 이 당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5탄당인 2개가 이렇게 결합한 게 2당류야. 2당류. 2당류, 그 다음 4당류. 당이 여러 개 연결한 게 4당류. 우리 배웠는 녹말. 그 다음에 셀룰로스. 식이섬유소라고 불러주는 셀룰로스.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우리 포도당을 간에서 뭐로 저장한다? 글리코젠으로 저장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글리코젠. 글리코젠도 탄수화물의 종류이면서 다당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탄수화물은 무엇으로 쓰입니까? 1g당 4kcal를 내지만 대부분이 에너지 원으로 사용돼요.
대부분이 에너지 원으로 사용됩니다. 몇 퍼센트 이상? 99% 이상. 그리고 탄수화물은 남으면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되었다가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물, 탄수화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로 갑니까? 하고 물으면 지질로 갈게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는 지방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지질이라고 나와요. 그럼 지질의 구성원소는 C5가 구성원소가 그래요. 자, 그럼 이 지질의 종류에 누가 들어갑니까? 지질의 종류에 들어가는 아이가 중성지방. 이 중성지방이 우리 중학교 때 지방이라고 배운 거야. 중학교 때 지방이라고 배운 건 중성지방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건 그걸 인지질 필요해요. 스테로이드. 자, 이게 지질의 종류에 들어가요. 그럼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는 아이들 중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지방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중성지방이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성지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있고 꼬리가 이렇게 세 개 달려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머리 있는 부분이 있고 꼬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꼬리 있는 부분은 우리는 지방이라고 했고 요 머리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글리세롤. 그래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진 중성지방이 중학교 때는 지방으로 배우면서 뭐라고 배웠는가 하면 요 머리 있는 부분하고 꼬리 있는 부분이 같이 나와서 여러분 중학교 때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꼬리 두 개 나오는 것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소화되면 이자에서 나오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소화되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이 됩니다. 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통합과학에서는 중성지방이랑 글리세롤의 지방산 꼬리가 3개 붙었는 게 무엇입니까? 중성지방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질. 인지질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세포막의 구성입니다. 자,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이라고 배운 거예요. 지방이라고 배운 거. 자, 그러면 세포막의 주성분이 인지질을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꼬리가 2개 달려있는 아이가 인지질이고 꼬리가 3개 달려있는 아이가 중성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그림 나올 때. 자, 그러면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을 변화시켜주는 아이가 되겠죠. 호르몬을 변화시켜주는 아이가 되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스테로이드가 됩니다. 하는 걸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성호르몬. 성호르몬. 그 다음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서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고 보면 부신 덧질. 이 호르몬과 관련된 게 스테로이드 성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질은 우리의 세포막도 구성하고 중성지방과 같은 아이는 바로 우리 몸에서 무엇을 해줍니까? 하고 보면 에너지 원되고 피하지방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가 체온 체온 유지예요. 자, 체온 유지는 무엇입니까? 하면 남극과 북극에 사는 추운 지방에 사는 아이들은 중성 지방이 많아야 피하 지방이 많아야지 이 지방을 태워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밑으로 갈게요. 단백질. 자, 단백질은요. CHON 그리고 가끔 가다가 S 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향은요 계란 성분에 들어있어서 계란 먹고 방구를 끼거나 계란 먹고 트름을 하면 역한 냄새가 나는 게 이 황 성분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CHON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단백질입니다. 자, 그럼 이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무엇입니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자,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종류가 20가지.
지금까지 22가지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은 염기의 서열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무엇입니까? 하고 나와줬을 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단백질은 키,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의 성분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키예요. 효소, 호르몬, 항체. 그리고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는 거예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에 들어가는 것도 무엇입니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효소, 소화 효소 전부 다 단백질이 주성분이고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호르몬 단백질이 주성분이고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면역 체계와 관련된 항체가 우리가 백혈구라고 배웠던 면역 기능이 있는 T림프구, P림프구 모든 면역과 관련된 게 항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머리카락 이런 거, 전토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단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T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단백질의 종류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단백질의 종류. 단백질 종류의 적혈구의 중심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다.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케라틴. 우리 머리 감을 때 케라틴 성분하고 뭐 나오는 이 케라틴 성분에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바로 무엇이에요? 콜라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케라틴 성분을 구성해 주는 게 뭐다? 콜라겐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콜라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콜라겐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헥산. 헥산은요, 구성원소가 CHONP로 이루어져요. 인이. 자, 얘가 무엇입니까? 구성원소예요. 구성원소. 나머지는 한 번씩 들어가서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헥산의 기본 단위, 얘만 이제 생소해요. 이름 자꾸 외워주세요. 헥산의 기본 단위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진 뉴클레오타이드예요. 헥산의 기본 단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면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헥산의 기본 단위야.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 지질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로 있고 이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얘가 스테로이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헥산의 기본 단위는 이번에 처음 배웁니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줘요. 헥산의 기본 단위의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인산, 오탄당인 당, 그다음 여기 염기.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요게 인산이고 요게 당이고 요게 무엇입니까? 염기. 그래서 헥산은 뉴클레오타이드로 인산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산당 염기가 몇 대 몇 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대 1대 1로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헥산의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자, 처음 나오면서 시험 문제 어떻게 풀게 된다? 많이 나오는 기본입니다. 헥산의 기본 단위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이고 헥산은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로 이루어진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헥산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헥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 헥산의 종류에서 DNA가 있어요. 얘가 유전 정보를 완전 저장합니다. 그리고 RNA가 있어요. 얘가 유전 정보를 뭐 합니까? 하고 보면 전달해주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DNA와 RNA를 이루는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렇게 뭐 해주시면 돼요?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요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럼 이 기본에서 새로운 기본 단위 뭐가 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갑니다. 탄수화물. 탄수가 있어요. 그 다음 지질. 탄소가 있어요. 단백질. 탄소가 있어요. 핵산. 탄소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의 공통점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은 무엇에 들어간다? 탄소화물입니다. 탄소화물. 탄소화물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탄소 14조. 14조 6번 탄소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몇 개로? 4개로 최대 4개의 무슨 결합을 할 수 있다? 공유결합.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을 때 얘는 탄소끼리도 결합하지만 누구하고도 결합해요? 수소, 산소, 질소, 인, 황하고도 결합합니다. 그래서 14족에 있는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이고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하면서 탄소는 사슬 모양도 만들고 가지 모양도 만들고 고리 모양도 만들고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가능하면서 수소, 산소, 질소, 인, 황하고도 결합하는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생명체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누구입니까? 탄소입니다. 그래서 물을 제외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탄소 화합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하고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탄소 화합물에서 중요한 거 기본 설명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까?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단백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 누구? 핵산.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2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무엇입니까? 하고 말했어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고 했죠. 자, 그럼 단백질은 무슨 화합물이다? 탄소 화합물이라고 했죠. 탄소 화합물. 자, 그럼 가운데 누가 있어요? 탄소가 있어요. 탄소. 탄소는 최대 4개의 무슨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서로 내놓아서 공유 결합을 하는데 탄소는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하면서 무엇이 됩니까? 여기에 질소가 오면서 H2. 이렇게 오고요. 여기에 탄소가 오면서 무엇이 옵니까? 하고 보면 COOH. 그 다음 여기에 수소가 오고요. 여기에 바로 결사선입니다. 자, 이게 바로 무엇의 구조입니까? 얘가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입니다. 아미노산. 그래서 이 식을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구비나 칠판 보세요. 졸지 마시고 칠판 보십시오. 자, 탄수화물에서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 탄소는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4개의 공유 결합을 해요.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하는데, 자, 여기는 질소하고 수소가 왔네요. NH2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NH2의 이름이 탄소화물에 붙어있는 얘를 갖다가 아미노이라고 해요.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 설명 들어가요. 그 다음 탄소화물 옆에 COOH라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화목실기가 들어갑니다. 화목실기. 자, 그래서 탄소는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그 다음에 R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 R이 몇 사람이에요?
자, 이 벼사슬에 누가 와서 붙느냐에 따라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벼사슬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된다?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돼요.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벼사슬이 와서 붙는 아이에 의해서. 자, 그러면 탄소는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탄소의 최대 4개 공유결합에 메테인을 배웠어. CH4. 메테인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소 대신 뭐가 왔다? 아미노기가 왔다. 아미노기 NH2. 여기에 누가 왔다? 수소 대신에 카복실. COOH가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왔다? 벼사슬이 오면서 무엇이 됩니까? 아미노산의 기본 단위가 되어줍니다. 됐습니까? 자, 요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미노산의 기본 단위입니다. 내신에 나오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 요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단백질은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서 무엇이 됩니까? 2개가 결합해주는 다이펩타이드가 되는 거고 3개가 포함하는 건 트라이펩타이드 이렇게 해서 나와주는데 이제 얘는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아미노산과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이 2개 만나서 결합을 해요. 그럼 얘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요 결합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요 결합의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면서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결합할 때 누가 한 분자 빠져나옵니까?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옵니다.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해줍니다. 얘가 아미노산 1, 얘가 아미노산 2라면 얘는 아미노산 2개가 결합되는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아이가 나와줍니다. 이때 아미노산이 2개가 결합했을 때 우리는 다이펩타이드라고 하죠. 이렇게 2개 결합한 걸 다이펩타이드. 새로운 용어입니다. 여기나 정신 차려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그림이 시험에 나오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나오는 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기본 개념은 아미노산 1하고 아미노산 2, 즉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것을 펩타이드 결합이라 하고 이때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고 아미노산 2개가 결합하는 게 다이펩타이드고 3개가 결합하는 게 트라이펩타이드고 여러 개가 결합하는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럼 요 과정이 화학식 그림으로 나옵니다. 내신 시험에서는 그럼 그대로 가서 적을게요. 탄소화물이야. 자, 탄소화물이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아미노기가 있어서 그냥 NH2 이렇게 적어도 돼요. COH 적어도 되는데 구조식으로 그대로 다 적을게요. H. 자, 여기 H가 있고 여기 벼사슬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누가 있습니까? COOOH가 있습니다. 자, COOOH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탄소가 있죠? 그럼 여기에 NHH가 있어요. H. 그 다음에 여기에 COOH. 그 다음 여기 수소가 있고요. 여기 엽사선이 있어요. 얘가 R, 얘는 R 다시. 자, 그러면 요게 아미노산 1이에요. 요게 아미노산 1. 됐죠? 요게 아미노산 1이고 요게 무엇입니까? 아미노산 2야. 그러면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 사이에 누가 결합한다? 얘가 결합해요. 얘가 결합해요. 얘가 결합하면서 한 분자가 뭐예요? 빠져나와요. OH하고 H하고 결합해서 H2O로 빠집니다. 물 한 분자가 빠져나와요. 얘가 빠져나옵니다. 자, 얘가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결합을 합니까? 탄소가 이렇게 있었고요. 얘 CO 이렇게 있고요. 여기 H 있고 벼사슬 있고 여기에 NH2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얘들이 빠져나가면서 여기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여기에 질소가 있고 여기 질소가 있다. 여기 있던 수소를 밑으로 그릴게요. 보기 좋으라고. R, 그 다음에 H, C, O, O, H.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빠밤. 예. 요렇게 결합합니다.
여기에 있는 CO하고 여기에 있는 NH하고 결합해서 이루어진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얘가 시험 문제 엄청나게 이 그림이 많이 나오는 얘가 바로 무엇이에요?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펩타이드 결합.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구조식을 알면서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기본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아미노산하고 두 번째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와서 다이펩타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상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를 묻습니다. 아미노기, 카복실기 이렇게 나오면서 첫 번째 아미노산의 OH, 카복실기에 있는 OH와 두 번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에 있는 H가 만나 물 한 분자가 빠지면서 CONH 사이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면서 시험에 나와주니까 꼭 봐주시고 이렇게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게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이 폴리펩타이드 가닥이 휘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요 그림 구조식 연락에 그려주시고요. 이 구조식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하고 바로 보러 갈게요. 자, 이렇게 세 문제 한번 볼게요. 71쪽에 5번, 6번하고 73쪽에 3번하고 우리 지금 오트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수업해 주는 거니까 난이도 하나 중에 맞춰서 수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상 실제로 고등학교 가면 상호 문제라든지 심화 문제 푸셔야지만 고득점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기본 베이스예요. 그럼 71쪽에 5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5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아미노산하고 두 번째 아미노산인데 색깔이 달라. 왜요?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요.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과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은 반드시 달라요. 왜요? 겹사슬의 종류가 다르니까. 겹사슬의 종류가 다르니까 아미노산이 다릅니다. 그것을 갖다가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기억이 무슨 결합이다? 적어주세요. 기억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20종류의 아미노산이 구슬처럼 쫙 끼어져 있는 나를 갖다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폴리펩타이드. 그럼 가는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두 개가 있으니까 다이펩타이드가 되는 거고 나는요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있으니까 폴리펩타이드가 됩니다. 용어라서 다 적어드릴게요. 적으면 같이 가요. 그리고 내년에 뭐합니까? 내신이든 모의고사 준비할 때 꼭 보시면서 하세요.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가 섞여서 휘어지고 꺾이는 방향에 따라서 다와 같은 무엇이 됩니까? 단백질이 돼요. 단백질이 되어져요. 효소가 되기도 하고 호르몬이 되기도 하고 항체가 되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근육이 되기도 하고 손톱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기억이 형성될 때 물 한 분자가 뭐 한다?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는가? 우리 세탁기에서 물 뺄 때 탈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물이 한 분자 빠지면서 결합합니다. 또 물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옵니다 하는 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펩타이드 결합할 때 물이 한 분자 뭐 한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풀렸어요. 니은, 간은 아미노산으로 생명체 내에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아까 얘기해줬어요. 20여 종류. 20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20종류가 있습니다. 맞고요. 나에서 다로 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납니다. 아니요. 가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요. 가에서.
다해서.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6번하고 3번 문제 풀어보세요. 6번과 유빈아, 가서 물 먹고 와. 빨리 물 먹고 오거나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얼른. 자, 그럼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가. 자, 가에서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다양한 색깔이 나와주는 이유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여 종류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번의 가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면 폴리펩타이드를 나타냅니다. 20종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폴리펩타이드를 나타내고, 그다음 나아가 바로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죠.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아미노기, 카복실기, 벼사입니다. 그래서 그 네모 상자에 들어가는 나 그림에서 기억은 누구입니까? 나는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고 기억은 벼사.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짓는 역사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가는 폴리펩타이드입니다. 가는 폴리펩타이드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 나, 니은. 기억에 따라 나,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니은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나의 배열 순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다가 접히고 구부러져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6번에다 5번입니다. 자, 그럼 73쪽에 3번으로 갈게요. 자, 73쪽에 3번으로 가서 이제 이름을 아셔야 문제를 풀어내요. 그럼 막상 학교 내신이나 모의고사는 1등급 도전 문제 3번과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왜? 중학교 때 안 배운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이라든지 모의고사에서는 3번과 같은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거를 아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문제를 풀어낸다, 못 풀어낸다? 못 풀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기억이 무엇입니까? NH2 기억의 이름이 아미노기라고 하겠습니다. 아미노기.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이름이 COOH가 화복실기. 화복실기. 자, 그러면 첫 번째는 R1이라는 아미노산과 R2라는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오면서 노란색 안에 들어있는 가가 바로 무슨 결합이 된다? 이거예요.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은 아미노기, 니은은 화복실기입니다. 그럼 기억 맞아요. 그다음 가는 펩타이드 결합을 나타냅니다. 니은 맞아요. 그다음 이와 같은 결합이 반복되어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단백질. 폴리펩타이드가 휘어지고 부져져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자, 3번의 답이 4번이라면 현재 칠판을 보면 그림이 다 있으니까 답이 금방 보였을 거야. 근데 막상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여러분이 기본 베이스로 모르면 문제 풀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베이스로 알고 계셔야 되는 구조예요.
중심에 누가 있다? 탄소.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탄소 화합물에서 나와줬습니다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무엇으로 갑니까? 단백질에 대해서 이렇게 아미노산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이 이거 공부하실 때 쓰실 수 있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개가 있다? 20여 종이 있고 그 아미노산은 벼사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핵산으로 갈게요. 자, 핵산은요, CHON P로 이루어져 있어요. P, 인산이 포함되는 거예요. P. P가 인산입니다. 인산이 포함되는 핵산의 기본 단위의 이름.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해지게 좀 해주세요. 핵산의 구성원소는 CHONP이고 핵산의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핵산의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무엇입니까? 핵산의 기본 단위다. 이 핵산의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인산, 5탄당인 당, 그리고 인산당, 염기 이렇게 잘 있어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으로 이루어져 있다? 숫자 중요합니다. 1대 6대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대 1대 1로 구성되어 있는 게 무엇이에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자, 그럼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가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이면서 핵산의 종류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DNA과 RNA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산의 종류에 들어가는 아이들 합니다. 핵산의 종류에는 DNA와 RNA가 있다고 했어요. DNA, RNA. 자, RNA는 요번에 전 세계 팬데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RNA 변형입니다. 유추할 수 없습니다. 변형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배웠을 겁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럼 핵산의 종류에는 DNA와 RNA가 있다고 했어요. 자, DNA는 디옥시리보 뉴클릭 엑시드예요. 단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리보 뉴클릭 엑시드입니다. 자, 그래서 DNA는 디옥시리보 뉴클리얼 엑시드로 DNA에서 중심은 무엇입니까? 유전 정보를 뭐하고 있다?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RNA는 이 유전 정보를 뭐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갈게요. DNA와 RNA의 차이점은 DNA를 구성하는 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역할은 이거예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역할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를 구성하는 당은 D로 시작해요. DNA. D로 시작하니까 얘의 당은 디옥시리보스예요.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RNA로 시작해요. 리얼로 시작하니까 얘의 당은 무엇입니까? 리보스예요. 리보스. 자, 다시 갑니다. DNA는 D로 시작하니까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고요. RNA는 R로 시작하니까 리보스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십시오. 그래야 공부하실 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DNA는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RNA는 리보스라는 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A에서 구조는 어떻습니까? DNA는 우리 생로병사에서 많이 봤어요. 이중 나선 구조예요.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RNA는 단일 사슬 구조입니다. 단일 가닥 구조라고 해요. 단일 사슬 구조 또는 단일 가닥 구조라고도 하고 단일 구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DNA와 RNA의 당이 다르고 구조가 다릅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이 다릅니까? DNA를 구성하는 염기에. 자, 이제 문제 푸는 거 봐요. A. 염기가 A라고 나와요. A의 이름이 뭔가 하면 아데닌이에요. 아데닌. A 염기 이름이 아데닌.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그럼 C가 나와요. C의 이름이 다이토신입니다. 다이토신. 그 다음 G가 나와요. 구안입니다. 구안이. 그 다음 T가 나와요. 타인입니다. 타인. 그 다음 U가 나와요. 유라시드. 옛날 우라시 이런 우라시 이러면서 공부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산의 종류는 두 개가 있고 핵산을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DNA나 RNA나 요거는 공통이에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타이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중나선구조의 DNA를 나타내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 누구를 가지고 있다? 유라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RNA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염기에서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은 공통으로 가집니다. DNA와 RNA가. 그런데 타이민이 들어가면 DNA를 나타내고 유라실이 들어가면 RNA를 나타냅니다. 구빈아, 왜 부르는지 본인이 더 알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무엇이 들어가면 된다? 타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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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누가 들어가면 돼요? 유라실이 들어가면 돼요. 유라실. 유라실. 그래서 요 염기, 타이민이라는 염기와 유라신이라는 염기가 바로 누구를 구분해준다? DNA와 RNA를 뭐 해주는 염기가 됩니까? 구분해주는 염기가 됩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의 설명 들어갈게요. 자, 얘는 시험에 안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핵산은 반드시 나와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아미노산 반드시 나오고요. 아미노산 기본 구조에서 아미노기, 카복실기, 펩타이드 그랍 반드시 나오고요.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면서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당이 디옥시리보스면 DNA를 나타내고 이 당이 리보스면 RNA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 당이 뭔지 안 주어졌는데 여기에다 인산당 염기에다가 타이밍을 딱 적어놨다. 그럼 DNA를 나타내는 힌트가 되고 인산당 염기에 유라시를 그려놨다. 그러면 RNA를 나타내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DNA는 여러분 생동경사 같은 데 봤을 때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게 DNA야. DNA. 그죠? 자, 요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나오는 게 DNA라면 이 DNA의 공격. DNA의 골격. 자, 바깥쪽. 자, DNA의 골격은 누구로 이루어집니까? 바깥쪽에 있는 DNA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이 DNA는 인산과 당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깥쪽에 있는 얘는 이렇게 결합을 해요.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 자,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가 있습니다. 요가당. 요가당을 이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인산과 여기에 있는 당이 결합해요. 여기에 있는 인산과 여기에 있는 당이 결합해요. 여기에 있는 인산과 당이 결합해서 무엇을 만든다? 요 바깥쪽에 골격을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 옆에 이중 나선이니까 여기 옆에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염기가 있고 여기에 당이 있고 여기에 인산이 있어요. 그럼 여기 염기가 있고 여기에 당이 있고 여기에 인산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똑같이 염기, 당, 인산. 염기, 당, 인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옆에도 어떻게 결합한다? 인산과 당이 결합해요. 인산과 당이 결합해요. 인산과 당이 결합해서 무엇이 되는 거야? 얘가 바깥쪽 골격이 돼요. 이거, 요거. 요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내려오는 거.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요게 됩니다.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의 골격은요. 인산당염기, 인산당염기일 때
인산과 당이 결합해서 바깥쪽에 DNA의 복밀격을 이루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 DNA 안쪽. 자, DNA 안쪽에는 무엇입니까? 여기 염기가 있어. 쌤은 네모로 그렸는데 여기 염기에 이빨이 다 있어요. 짝꿍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DNA 안쪽에 만나는 이 두 염기는 짝꿍이 정해진 염기하고 만납니다. 짝꿍이 정해져 있는 염기와 만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호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용어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될 게 많아요. 중요해서. 자, 들어갑니다. 바깥쪽은 인산당이 결합을 해서 DNA의 골격을 이루어요. 바깥쪽은. 그러면 안쪽은 DNA 마주보는 두 안쪽에는 염기가 배열되어 있는데 이 염기들은 무엇이 되어 있어요? 짝꿍이 정해져 있어요. 짝꿍이 딱 정해져 있는 누구하고만 결합해야 된다? 염기하고만 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짝꿍이 정해진 걸 뭐 해야 돼요?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DNA 염기의 상호적 결합. 여기 앞에다 이제 붙이면 돼요. 뭐? DNA 염기. DNA 염기의 상호적 결합이에요. 짝꿍이 정해져 있어. 자, 그럼 한 번 더 갑니다. 아까 A가 이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데닌이라고 했어. 아데닌. 그 다음에 아데닌의 짝꿍이 누구입니까? 하면은 T, 타이민. 그 다음에 C가 사이토신이라고. 그럼 사이토신의 짝꿍은 누구입니까? 구안입니다. 구안. 이렇게 짝꿍이 정해져 있어. 딱 짝꿍이 정해져 있어서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만 만나고 사이토신하고 구안인하고만 만나지 다른 아이하고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요. 그럼 아데닌과 타이민이 DNA 안쪽에서 만날 때 아데닌과 타이민은 몇 중계라? 2중의 수소계라. 2중의 수소계라고 만나요. 그리고 구안인과 사이토신은 3중의 수소계라고 만나줍니다. 그래서 아데닌과 타이민은 2중의 수소계라. 구안인과 사이토신은 3중의 수소계라.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생명과학 2에서 퓨린계, 아민계 이렇게 해서 또 배울 거예요. 일단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와서 통과해서는 요거 알아야 돼요. DNA 안쪽에 있는 염기는 상호적 결합입니다. 즉 짝꿍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데닌이 왔어요. 그럼 여기에는 100% 타이민이 오면서 이중수소결합이에요. 이중수소결합. 그 다음 여기에 누가 왔습니까? 하고 보면 구안인이 왔어요. 구안인이 왔으면 여기에 반드시 누가 와야 된다? 사이토신이 오면서 3중 수소결합. 자, 그럼 여기에 사이토신이 왔어요. 그럼 여기에 구안인이 오면서 3중 수소결합. 그럼 여기 타이민이 왔습니다. 타이민이 왔으면 여기에 아데닌이 와서 2중 수소결합. 항상 짝꿍이 정해져 있어. 짝꿍이 정해져 있으면서 DNA 바깥쪽을 이루는 골격은 무엇이라고요? 인산과 당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바깥쪽. 자, DNA 바깥쪽의 골격은 누구와 누구의 결합이다? 인산과 당. 인산과 당의 결합으로 되어 있고 여기 DNA 안쪽. DNA 안쪽은 염기가 결합하는데 아데닌이 왔어요. 그럼 짝꿍 타이민이 와야 되고 구안인이 왔어요. 사이토신이 와야 되고 사이토신이 왔어요. 구안인이 와야 되고 타이민이 왔어요. 아데닌이 와야 되면서 안쪽에 있는 염기는 짝꿍이 정해져 있는 상호적 결합이면서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나와요. 아데닌이 예를 들어서 아데닌이 30% 있어요. 그러면 사이토신은 몇 퍼센트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상호적 결합이 있어. 자, 그럼 100%야. 100%인데 아데닌이 30% 있대. 그럼 아데닌의 짝꿍 타이민도 몇 퍼센트 있다? 30% 있다는 거야. 그럼 아데닌과 타이민이 60%를 차지하니까 구안인과 사이토신이 40%를 차지해야 돼. 그래서 사이토신은 몇 퍼센트다? 20%다. 이렇게 계산해내는 문제까지 연결해서 나옵니다. 왜요? 상호적 결합으로 짝꿍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 DNA 안쪽에 염기에 아데닌이 30% 존재합니다.
구아닌은 몇 %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데닌이 30%면 아데닌의 짝꿍 타이민이 30%니까 60%. 그러면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40%인데 그 중에서 구아닌은 20%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따라오면서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뭐합니까? 이해를 안 하고 집중을 안 하시면 뭔 소리야 이러고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첨접하는 부분이라서 알겠죠? 자, 요렇게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DNA 설명입니다. DNA. 자, 그럼 DNA는 이중 나선 구조니까 마주보는 염기가 있어서 염기의 상보적 결합으로 짝꿍이 정해져 있고요. 바깥쪽은 인산당의 무슨 결합이다? 공유결합이에요. 알려드립니다. 인산과 당이 결합한 얘는 무슨 결합이다? 공유결합입니다. 여대를 이루는 거 공유결합. 인산과 당의 결합은 여러분이 배우는 공유결합이고 염기. DNA 안에 있는 마주보는 염기의 짝꿍이 정해져 있어서 이루어진 염기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수소결합입니다. 염기 사이의 결합은 수소결합이에요. 그리고 염기의 짝꿍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보적 결합입니다. 이름 잘 구분해서 갖다 넣어요. 알겠죠? 세 개가 나오는데 자 바깥쪽 골격을 이루는 인산당이 결합하는 것은 공유결합에 의해서 DNA의 바깥쪽 골격을 구성하고 안쪽 DNA 안쪽 마주보는 이중나선 안쪽에 염기는 짝꿍이 정해져 있는 결합입니다. 그것을 상보적 결합이라 하고 이 상보적 결합을 하는 염기 사이에는 무슨 결합이다? 수소 결합입니다. 그죠? 결합 3개 나오는데 이름 잘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DNA야. 그럼 이제 RNA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는데 DNA를 지우고 RNA를 들어가야 되는데 DNA에 대해서 먼저 한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림 그려놓은 다음에 그럼 73쪽에 여러분 문제 갑니다. 73쪽에 아까 밑에 있었던 거 3번 밑에 2번하고 4번 두 개 풀어보세요. 2번은 단백질에 나오는 아미노산하고 핵산에 나오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동시에 물어보면서 문제 풀어보는 거. 4번이 바로 무엇입니까? DNA의 구조, 염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내는 거. 그래서 2번, 4번 풀고 얘 지우고 RNA 설명 들어갈게요. 자, 그럼 2번 설명합니다. 가는 탄소화물이에요. 가운데 탄소가 있어요. 왼쪽에 NH2라는 아미노기라고 적어주세요. 복습하는 거니까. NH2는 아미노기라고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COOH에다가 카복실이라고 적어주세요. 외우셔야 되니까 적으세요. 아까 했는 거. 그 다음 R에다가 겹사슬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요 R에 의해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가는 단백질의 기본 단위 아미노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나와보세요.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얘는 핵산의 기본 단위 이름이 뭐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적으면서 외우세요. 일부러 적으시라고 하는 건 외우라는 거예요. 새로운 용어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기억합니다. 생명체 내의 단위체의 종류는 가는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다? 20종. 20종. 그럼 핵산은요. 보세요. 핵산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면 핵산은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나와. 인산당 아데닌, 인산당 타이민, 인산당 사이토신, 인산당 구안, 그다음 인산당 해조,
아데닌이 나올 수도 있고 타이민이 나올 수도 있고 구아닌이 나올 수도 있고 사이토신이 나올 수도 있고 유라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여기 몇 종류다? 8종류. 8종류. 그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20여 종류이고 헥산의 종류는 몇 종류다? 8종류. 8종. 8종. 그죠? 자, 그러면 가가 나보다 많다. 맞아요. 아미노산은 20여 종. 현재 22가지까지 밝혀졌어요. 그리고 헥산은 8종류입니다. 두 분자 가가 연결될 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 물 한 분자가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합니다. 맞죠? 그다음 나의 반복적인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자, 세포막의 주성분 그거요. 아까 알려줬어요.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이라고 적어주세요. 지질의 한 종류였는 인지질이 세포막의 성분이라고 여러분한테 아까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2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이제 4번 갑니다. 자, 4번 그림은 이거야. 쌤이 대뜻같이 못 그렸는 요 그림이에요. 그럼 보세요. 기억이 무엇입니까? 적어줍니다. 인산. 니은이 당. 디귿이 뭐가 되겠어요? 디귿과 리을은 염기예요.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인데 바깥쪽. DNA 바깥쪽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은 인산과 당의 공유 결합에 의해서 이중 나선을 만든다면 안쪽에 있는 염기는 자, 염기는 이렇게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진 모양들이 맞나요? 그래서 정해진 DNA 염기가 결합합니다. DNA 염기의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디귿에다 적어줍니다. 아데닌이 왔으니까 아데닌의 짝꿍 디귿은 타이민 적어주세요. 타이민. 그다음 밑에 있는 사이토신이 왔으니까 리을은 구아닌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데닌과 타이민은 이중이죠. 이중 점선이 나와 있고요.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삼중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무슨 결합이다? 수소 결합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억 갑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인산당 염기는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맞죠? 단위체, 다른 말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은요, 인산당 염기인데 DNA를 구성하는 당이니까 D가 들어가서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입니다. 오. 그다음 디귿 타이민이고 리을은 구아닌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아데닌의 짝꿍 타이민이고 리을은 사이토신의 짝꿍 구아닌이 맞아요. 자, 그다음 리을 이 DNA에 A의 비율이 15%. 자, 그럼 A가 15%. 그럼 T가 몇 퍼센트야? 15%. 그럼 얘네들이 얼마 먹었어? 30 먹었어. 그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합쳐서 몇 퍼센트예요? 70%니까 사이토신은 몇 퍼센트? 35%. 구아닌도 몇 퍼센트? 35%. 그래서 사이토신의 비율은 35%로 고쳐주시고 비율이 틀렸습니다. 그럼 비율까지 나와준다는 건 상보적 결합으로 짝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됐죠? 요까지 해서 DNA와 관련된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RNA 볼게요. RNA는 단일 가닥 구조예요. 또는 단일 사슬 구조입니다. 단일 가닥이 이렇게 한 가닥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단일 사슬 구조 또는 어떤 측판사는 단일 가닥 구조. 다 맞아요. 사슬이나 가닥이나 한 가닥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럼 한 가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어 있겠어? 인산, 당, 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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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결합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인산과 당이 결합하고 여기에 있는 인산과 당이 결합하고 인산과 당, 인산과 당, 인산과 당이 공유 결합했어요. 이렇게 인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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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당 뭐랬다?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을 해서 한 가닥을 두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염기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상호적 결합이 아니야. 그럼 혼자만 있어.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이토신이 왔어. 사이토신이 왔으면 여기 아데닌이 올 수도 있고 여기에 뭐가 올 수도 있어? 타이민이 올 수도 있고 여기에
구아닌이 올 수도 있는데 힌트야. 얘가 RNA라는 힌트는 여기에 누가 가집니까? 유라실이라는 아이가 여기 가집니다. 유라실. 유라실이 와주고 누가 있어요? 구아닌이 있습니다. 여기 구아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얘가 무엇이에요? RNA만 가지는 염기 유라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RNA가 되면서 유전 정보를 뭐 하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RNA니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RNA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무엇이에요? 단일 바닥 구조 또는 단일 사슬 구조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이 DNA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 DNA 염기 서열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뭐 된다? 결정됩니다. DNA의 유전 정보는 DNA 안에 있는 염기 서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또는 사이토신 이렇게 돼 있고 아데닌, 타이민, 또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염기의 배열 순서, 이런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DNA의 유전 정보가 뭐 됩니까?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69쪽 펴주세요. 69쪽에 5번 줄거주십니다. 5번 DNA의 유전 정보 별 다시고요. 서술형에 나올 겁니다. 자, DNA의 유전 정보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의 염기를 가진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해서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유전 정보는 보기 줄거주세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되므로 염기 서열에 따라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요게 뒤에서 2단원에서 요거 가지고 다시 이제 배우는 아미노산의 종류 여러분하고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별 달아주시고요. 유전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돼 있고 염기 서열에 따라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69쪽에 1, 2, 3번 풀어보세요. 요거 풀고 바로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69쪽에 1번 들어갈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에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T,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분입니다. O. 그다음 두 번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은 탄소화물입니다. O. 그다음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물단지, 무탄. 가장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X. 자, 그다음 2번.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으로 20여 종류가 있어요. 그다음 많은 단위체가 무슨 결합한다? 펩타이드 결합. 물이 항생자 빠져나오는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긴 사슬 모양을 뭐라고 한다?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이 폴리펩타이드가 결합하고 벗겨지는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 3번. 무엇의 종류와 개수, 결합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집니까?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결합 순서에 따라서
뭐 헤모글로빈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손톱이 되기도 하고 근육이 되기도 합니다. 교소가 되기도 하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헥산의 구성 단위체입니다. 헥산의 구성 단위체를 뭐라고 한다?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그리고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의 이름은 무엇이다? 당. 이 당이 DNA는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이고 RNA는 리보스라는 당이면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면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으로 이루어져 있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 사슬 구조 또는 단일 바닥 구조가 RNA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는 시간 드리고요. 첫 번째 숙제는 71쪽에서 73쪽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신소재 개발 들어갈게요. 10분 쉬십시오. 자, 신소재 개발과 활용으로 들어가서 2단원의 3 수업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소재 개발이 나오는데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하고 우리 문명의 발달이 나와요. 자, 과학에서 문명의 발달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준다면 도구의 발달. 도구의 발달을 기준으로 과학에서는 문명의 발달을 나누어줍니다. 그럼 우리 역사적으로 배우는 거하고 비슷하게 일치하는데 처음에는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보면 뗀석기나 간석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을 위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시대. 청동기 시대. 그 다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기 시대. 자, 청동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와서 오늘날 현대 사회로 넘어옵니다.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 현대 사회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석유에서 뽑아내는 합성 수지 또는 합성 섬유, 합성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뭐라고 한다? 플라스틱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문명의 발달 수준은 도구를 발달으로 신석기, 구석기 뭐 이런 것들 안 따지고 석기, 돌로 만든 문명을 사용했던 시대, 청동기를 사용했던 시대, 철을 사용했던 시대, 오늘날은 석유에서 만들어내는 합성 수지, 즉 나프타에서 뽑아내는 모든 합성 플라스틱, 합성 수지, 합성 고무 이런 시대라고 해줍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섬유도 뭐예요?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거죠. 합성입니다. 됐습니다. 석유에서 뽑아냈으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해서 여러분 책에다가 플라스틱 시대만 하나 더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기록에서 원유의 분별 등은 나프타에서 뽑아낸 I입니다. 뭐 여러분 배웠죠? 원유의 분별 증류. 혼합물이 들어와서 혼합물이 나오는 원유의 분별 증류에서 휘발유에 있는 뭐에서 나프타에서 얻는 모든 합성 수지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플라스틱 시대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신소재로 갈게요. 신소재는 기존에서 원래는 내가 단점을 보완하면 돼요. 기존에서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제품에서 얘의 단점이 있어요. 그럼 이런 단점을 화학적 결합이라든지 또는 원소를 추가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단점을 보완해주거나 또는 기존에 없던 무엇을 만들어내면 돼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신소재라고 합니다. 새로운 소재라고 합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신소재 종류. 자, 신소재의 종류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반도체. 반도체. 그 다음에 초전도체.
그다음 액정, 그다음 네오디뮴, 가서 그다음에 탄소, 탄소 나누기. 그래핀과 같이 나오는 탄소 동전체를 이용하는 탄소 나누기. 이런 식으로 크게 신소재의 종류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5종류가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탄소로 이루어진 아이. 그래서 탄소 나노에서 나오는 거 그래핀, 뭐 탄소 나노튜브라고 적어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볼게요. 반도체. 반도체는 무엇입니까?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배웠어요. 도체, 부도체, 반도체. 자, 도체는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에요. 전류가 잘 흐르는 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도체라고 합니다. 그럼 부도체는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아이, 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아이를 부도체라고 해요. 그럼 반도체는 무엇입니까? 반도체는 반은 도체이고 반은 부도체이다. 그러면 얘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으로 조건이 맞으면 전류가 흐르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입니다. 반도체는 뭐다? 도체와 부도체. 부도체를 뭐라고 한다? 전량체. 전량체의 중간. 중간적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가 반도체예요. 자, 그럼 이제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기율표가 필요합니다. 수헬 보세요. 미배, 붕산, 질산, 혈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반도체 주세요. 규소, 규소. 규선형 방울을 이루고 있는 규소가 반도체의 원료가 되고 요 규소 밑에 있는 누구요? 저마늄. 자, 그럼 규소하고 저마늄이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규소하고 저마늄이 반도체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으로 규소와 누구를 이용한다? 저마늄을 이용한다. 규소와 저마늄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반도체입니다. 자, 그럼 규소는요. 14족에 있는 규소는 무엇입니까? 최대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고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어요. 그러면 규소와 저마늄은 무엇입니까? 규소와 저마늄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순수 반도체라고 해요. 자, 규소와 저마늄으로만 이루어진 아이를 순수 반도체라고 봤을 때 이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흘러요. 순수 반도체에 무엇을 해야? 불순물을 추가해야 불순물 반도체가 되어야지만 전류가 잘 흘러줍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설명 듣고요. 나중에 물리원에서 엄청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규소나 저마늄으로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 누구? 소량의 원소를 추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알려줍니다. 반도체 기능.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보세요. 반도체의 종류에는 N형 반도체가 있고 P형 반도체가 있어요. 자, N형 반도체는 규소가 무엇입니까? 하면 14조. 14조. 그 다음에 얘는 14번. 14번입니다. 그 다음 몇 축입니까? 3축이. 3축이면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다? 4개 있어요. 보세요. 얘는 양성자 수가 14개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 전자 최대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전자 껍질 전자 최대 8개 들어갑니다. 그다음 마지막 전자 껍질의 전자가 4개 있어요. 자, 14족에 4개 있는데 N형 반도체는 무엇입니까? 이 규소 14족에다가 누구를 결합시켜 주는 게 N형 반도체입니까?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몇 쪽에 있는 I입니까? 하고 물으면 바로 15쪽. 15쪽에 있는 인이라든지 누구예요? 비소. 인이라든지 비소를 첨가시킵니다. 자, 그럼 얘는 15쪽에 있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5개야. 그런데 우리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되어야 된다고 배웠어? 8개. 첫 번째 전자 껍질을 제외한 아이들은 8개 되어야 된다고 배웠는데 15쪽이 오면 얘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5개. 그리고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럼 얘가 결합은 총 9개가 되니까 자유전자 1개가 돼. 자유전자. 4개가 되고 자유전자 1개가 나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간단하게 14족 순수 반도체 규소에다가 무엇을 15족에 있는 인 또는 비소를 첨가해서 누가 하나 나오게끔 해준다? 여분의 전자. 자유전자가 나오게끔 해준다. 여분의 전자. 여분의 전자가 나와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는 N형 반도체가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소량의 불순물.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소량의 불순물입니다. 소량의 원소. 소량의 원소인데 몇 초가 첨가했다? 15조. 15조에 있는 원소를 첨가해서 원자과 전자가 4개, 5개니까 총 9개. 그 중에서 8개 채우고 하나 남는 여분의 전자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규소가 있습니다. 규소가 있는데 여기 규소에다가 15족이 아니라 13족, 13족. 13족에 있는 금소라든지 알루미늄을 첨가해줘요. 자, 그러면 13족에 있는 금소와 알루미늄을 첨가해주면 얘는 전자가 몇 개 돼요? 7개 되죠. 그럼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8개가 돼야 되는데 7개니까 하나가 모자라요. 전자 하나가 모자라서 무엇입니까? 뻥진 상태를 양공 상태라고 해요. 양공. 알겠죠? 그래서 양공이 존재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규소에다가 뭘 첨가한다? 금소 또는 알루미늄을 첨가해요. 그럼 몇 쪽을 첨가해준다? 13쪽. 자, 소량의 원소를 첨가하는데 얘는 몇 쪽을 첨가했다? 13쪽을 첨가해줘서 전자가 하나 모자랍니다. 8개를 채워야 되는데 체외각 전자에 8개 중 하나가 모자라는데 그 하나가 모자라는 걸 뭐라고 해요? 양공. 모자라는 하나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P형 반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전자가 하나 모자라서 양공이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비율표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14족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13족. 13족이 결합하면 원자과 전자가 7개가 되니까 하나가 모자라 양공이 존재하는 P형 반도체와 15족을 결합해서 9개가 돼서 전자가 하나 남는 여분의 전자가 있는 N형 반도체.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불순물 반도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반도체 산업,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전부 다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불순물 반도체. 이 불순물 반도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반도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줬을 때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도체와 무도체의 중간체인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안 흘러서 소량의 원소를 첨가하는데 이때 첨가해주는 소량의 원소가 15족이면 N형 반도체가 되고 13족이면 P형 반도체가 되면서 P형과 N형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이런 불순물 반도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하고 보면 N형, P형, N형을 조립하는 순서예요. 조립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주는데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예를 들어서 여기에 N형 반도체가 있어요. 여기에 P형 반도체가 있어요. 접합시키고 여기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걸어서요. 전류를 걸어서 얘가 뭐다?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그래서 다이오드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책에 적어주세요. 다이오드. N형과 P형을 접합시켜서 만들어주는 다이오드는 거기 적어주시면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도록 해주는 거. 다이오드.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누구입니까? 하면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해요. 불순물 반도체인 N형, P형, N형을 접촉시키는 NP, N형이 있고 또는 PNP형이 있어요. PNP형. 그래서
MPN형과 PMP형은 나중에 여러분이 물리를 하면서 자세하게 구조를 배우세요. 자, 이런 MPN형이나 PMP형이 무엇입니까 하면 트랜지스트로 무엇을 해줘요? 증폭작용이라든지 스위칭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적어주세요. 증폭작용, 스위칭 작용. 누가 있다? 적어놔요. MPN형과 PMP형. 나중에 물리원 하실 때 신소재, 트랜지스트, N형 받는지 P형 받는지 구조까지 다 배울 거예요. 구조까지 배우면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발광 다이오드. 요즘 엄청 많이 나오죠. 각종 영상 표시 장치.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리 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반도체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고, 반도체는 규소와 저마늄을 가지고 하는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불순물 반도체로 만드는데, 이 불순물 반도체에서 소량의 원소가 15족을 첨가하느냐 13족을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 단순히 N형과 P형 반도체를 접촉시켜서 전극을 연결해서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다이오드고, N형, P형을 겹쳐서 NP, 또는 PNP로 만들어주는 게 트랜지스트이면서 스위칭 작용과 무엇을 해줍니까? 증폭 작용을 해줍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전도체로 갈게요. 초전도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는 게 초전도체예요. 초전도체. 그럼 여기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아이가 있는데, 초전도 현상이란 무엇입니까? 자, 설명드릴게요. 초전도 현상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져요.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저항이 작아져요.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런데 특정 온도 이하로 낮추면은 저항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순간이 나와요. 특정 온도 이하로 낮추었을 때 저항이 0이 되면서 전류가 엄청나게 손실되는 것 없이 전류가 100% 흐르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초전도 현상이라고. 초전도 현상. 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자의 입자운동이 활발해져서 원자핵과 충돌을 많이 하니까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럼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전자의 입자운동이 둔해지면서 충돌을 적게 하니까 저항이 작아지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될 때, 자, 이때 특정 온도. 저항이 0이 될 때 특정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오늘 시험에도 나올 거예요. 임계 온도. 초전도 현상에서 저항이 0이 되는 특정 온도를 뭐라고 합니까?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저항이 0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가지고 연구했는가? 수은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수은을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여기가 저항이 저항 옴입니다. 옴, 저항이 다니 옴. 그다음 여기가 무엇이에요? 온도예요. 온도인데 무엇이에요? 켈빈이요. 켈빈이라는 단위를 쓰는 온도야. 자, 그러면 저항이 계속 높았는데 특정 온도 이하가 되니까 순간적으로 저항이 0이 됐어요. 저항이 0. 그럼 이때 특정 온도 이하, 이 온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온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 4.2 켈빈이었어요. 4.2 켈빈. 자, 수온은 4.2 켈빈이 되자 무엇이 됩니까? 저항이 0인 임계 온도에 도달해서 손실되는 전류가 없습니다. 수온을 통해서 초전도 현상을 알아내고, 수온 외에 이제 과학자들이 좀 더 다른 금속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납이나 주석. 납이나 주석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연구해요. 연구. 자, 수온이 영하 몇 도예요? 마이너스 263점 얼마까지 내려가야 돼. 그럼 그 온도보다 조금 덜 낮은 온도에서 이까지 맞추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 수온을 여기서 이까지 맞추려면, 그러니까 얘보다 좀 켈빈의 온도가 더 높은 아이. 그러니까 영하 한 180도나 영하 196도나 질소의 냉동 온도 그 정도로 되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납하고 주석으로 뭐합니까? 임계 온도를 찾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전도 현상입니다. 그래서 초전도 현상은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높아져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점점 낮아지다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되는 거. 즉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그럼 개념 정의 되겠어요? 시험 문제 항상 임계 온도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수은을 연구에는 수은을 가지고 수업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학교 가서 전공하시면 나비나 주석 다른 아이들도 나오겠지만, 자, 이런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서 하는 초전도체.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는 초전도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되는 걸 이용합니다. 저항이 0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초전도 케이블, 손실되는 전류가 없이 전력을 공급해주는 초전도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MRI, 그 다음 자기 부상 열차, 그 다음에 핵융합 장치, 입자 가속기, 이런 것들이 무엇에 들어갑니까? 초전도체에 들어갑니다. 초전도체. 자, 그럼 이 초전도체에서 중요한 것은 마이선의 효과예요. 마이선이에요. 마이선인데 이거 잘못하면 마이너스라고 써서 안 틀려왔어요. 옛날에는 서술형 나왔을 때는. 근데 마이선의 효과인데 무엇입니까? 오늘 특정 온도 이하에서, 특정 온도 즉 임계 온도 이하에서 자석 위에 물체를 올려놓았을 때, 여기에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올려놓으면 초전도체는 물질을 뭐 하는 성질이 생깁니까? 밀어내는 성질이 생겨요. 밀어내는 성질. 그럼 물질을 밀어내는 성질이 생기니까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떠서 손실되는 아이가 없게끔 해주는 효과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요. 그럼 외부 자기장이 있어요. 자석에 의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외부 자기장.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초전도체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작용합니다. 그럼 외부 자기장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이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항상 무슨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하고 보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는요, 뭐일 때? 바로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온도라고 하면 온도 켈빈이라고 하면 저항이 뭐예요? 특정 온도 이하에서 낮아지고 임계 온도.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될 때 나타나는 초전도체를 자석, 즉 외부 자기장에 올려놓았을 때 외부 자기장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초전도체의 힘이 작용해서 떠오르는 것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됐죠? 마이스너 효과. 그래서 임계 온도 이하에서 즉 저항이 0인 물질 초전도체는 자석에 대해서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다? 반자성체. 자성체에 대한 외부 자기장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성질을 가진 초전도체는 반자성체라고 무슨 효과다?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 마이스너 효과는 임계 온도 이하 저항이 0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아이를 말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반자성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초전도체나 반자성체 적어주십시오. 적어주세요. 거기 없으면은 적어주세요. 있으면 적어주시면 되고 없으면 뭐예요?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전도체는 반자성체라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 임계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만든 게 뭐다?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종류 알아두세요. 초전도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공량 영상장치 MRI 그 다음에 핵융합 장치 그 다음 입자 가속기. 입자 가속기는 스위스 땅속을 해서 유럽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입자 가속기에서 뭘 알아냈어요?
픽스라는 입자를 발견해냈다고 사이언스지에 예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이용한 거고, 그다음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슨의 효과.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슨의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아직 분산 델타라고 하시면 돼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이게 바로 마이슨의 효과에 의해서 자기 부상열차인데, 둘 다 저항이 0이 되는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 마이슨의 효과가 바로 무엇이다? 반자성치를 이용한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알겠죠? 구빈아, 오늘 1시간 내도록 오늘 수업하는 게 계속 별이 나중에 시험 볼 때 모릅니다. 지금 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그만 졸아요. 자, 그럼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액정으로 갑니다. 액정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는 반도체와 초전도체가 쓰고 있어요. 액정은 여러분 선배님들이 융합과학 배울 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액정은 가늘고 빈 액체인데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이게 전부 다 뭐다? 액정이에요. 액정. 알겠죠? 요게 액정입니다. 그래서 액정이란 고체와 액체의 중간성. 자, 반도체는 도체와 무도체의 중간 성질이라면 액체는 도체와 액체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불러주는 게 액정이에요. 그럼 이 액정을 이용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 나는 LCD예요. LCD가 뭐예요? 액정입니다. 액정. 가장 대표적인 거. 그래서 아직까지 뭐예요? 옷가게 가면 이렇게 점원이 막 두드려서 보여주는 전자계산기 화면에 나오는 숫자가 바로 뭐다? 액정입니다. 액정.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온도계. 온도계 이렇게 띡 눌러서 쟀을 때 디지털로 숫자 체온이 나오는 거 액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거 내 손에서 뗄 수 없는 이 휴대폰 화면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액정이에요. 그쵸? 얘 깨졌을 때 밖으로 가면 돈 엄청 많이 들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휴대폰이 더 싸서 액정 바꾸는 이 뭐였어요? 휴대폰 바꾸고 막 이랬습니다. 그죠? 요런 것들이 액정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나오는 TV가 LCD TV야. 요즘 나오는 TV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라이트예요. 그래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TV는 뒤에 백라이트가 없어요. 백라이트가 없어서 휘어지는 TV, 얇은 TV, 뭐 줄들 많은 TV 이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할게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하고 보면 브라운 TV였어요. 옛날에는 TV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TV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뒤에 이만큼 튀어나왔어. 이렇게. 이만큼 튀어나와서 여기가 광원이 있어. 그럼 여기에 빛의 삼원색이 있어. 그럼 여기 광원에서 이렇게 빛을 쏘면 삼원색이 반사되어서 TV 화면이 나왔어. 이게 옛날 TV야. 그래서 옛날 TV는 뒤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관 TV라고 불러줬어요. 브라운관 TV라고 불러줬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TV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뒤에 지금 유기 발광 나오기 전에 여기 조금 날씬해서 이렇게 슬림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TV가 나왔어. 이게 바로 뭡니까? LCD. 액정이 들어가는 LCD. LCD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요즘은 발광 광원 장치가 필요 없어요. 발광 유리 OLED와 같은 아이는 광원체가 필요 없으니까 아주 얇고 슬림하게 나오는 게 OLED예요.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요즘 TV입니다. 그래서 요즘 TV는 벽과 벽 사이를 통합니다. 휘어집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OLED. 얘는 광원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거고, 옛날 TV는 브라운에서 여기에 광원 장치 있고 빛의 삼원색 있고 쏘아줘서 나왔다면, 액정은 이렇게 돼 있어. 광원 장치가 있어. 근데 요 뒤쪽 판하고 앞쪽 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옛날 TV는 이렇게 돼 있어요. 뒤쪽 판, 앞쪽 판. 여기가 우리 인간이 보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가 눈 반짝반짝해서 보면 여기 뒤쪽에 판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 평광판과 수평 평광판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 평광판들 사이에 여기 뒤에 광원이 있고요. 여기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액정이 이렇게 통과해서 나온 액정이 여기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막 뒤틀려서 존재해요. 이렇게 막 뒤틀려서 존재하면서 얘가 이렇게 뒤틀리면서 여기서 빠져나가.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빛이고 여기가 이렇게 통과하는 빛이라고 봐요. 빛이 이렇게 통과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빛이 나와. 그럼 빛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빛이 여기에서 뒤틀려. 뒤틀려서 이렇게 되는 거야. 뒤틀려갖고 이렇게 되어지면 누워지면 여기를 빠져나가.
그럼 우리가 안 보여. TV가 꺼졌을 때. LCD TV가 꺼졌을 때야. 그러면 전원 장치를 주면 여기 중간에서 뒤틀리는 현상을 막는 거야. 전압을 그려주면. 그럼 이때 이 전압이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대로 뒤틀리지 않고 전압을 그려주면 그대로 오니까 여기를 통과 못하니까 여기에 화면이 맺혀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액정입니다. 그래서 액정은 고체와 액체의 중간 성질을 이용하는 가늘고 긴 막대 성분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게 액정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죠?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LCD 산업이 막 했을 때는 엄청 나왔는데 요즘은 반도체하고 초전도체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오디뮴 자석은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누구를 이용한다? 네오디뮴을 이용하는 거예요. ND. ND라는 네오디뮴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이 원소에다가 무엇을 추가합니까? 하고 보면 우리가 철이라든지 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 금속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서 만들어진 자석을 네오디뮴 자석이라면서 아주 동그랗고 조그마한 자석을 만들 수 있는데 얘가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 예전 컴퓨터 이렇게 본체가 있는 컴퓨터예요. 본체가 있는 컴퓨터에 이렇게 열면 CD 들어가서 CD 읽어주는 보기에 패드가 있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주는 자석으로 이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자성을 띠는 아이들을 강자성체라고 봐주시면 돼요. 강자성체. 자, 그 다음에 탄소 나노 튜브라고 나오는 건데 나노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10억분의 1이에요. 10억분의 1. 우리 머리카락의 10억분의 1, 10의 마이너스 2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에 10억분의 1 굵기가 나노입니다. 나노. 그럼 이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탄소로 만들어진 아이들이 나와주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보면 이 탄소가 이렇게 죽부인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죽부인처럼 이렇게 탄소가 배열되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하면 탄소 나노튜브라고. 그다음에 이 탄소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서 축구공처럼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탄소 50개 또는 60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축구공처럼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아이를 플로렛입니다. 플로렛. 그다음 우리가 연필심 흑연처럼 되어 있는 탄소를 뭐 스카치 테이프를 뜯는 것처럼 한 겹의 얇은 육각형의 평면 구조. 그러니까 테이프로 이런 탄소를 이렇게 딱 떼네요. 그래서 한 겹의 얇은 육각형의 이런 구조로 자, 이렇게 벌집 구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탄소가 있는데 이거를 한 겹에 얇게 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핀. 그럼 요즘 뜨고 있는 신소재는 탄소 나노튜브, 플로렌, 그래핀. 자, 이런 것들이 요즘에 뜨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핀이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중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해수 담수화를 할 때 그래핀을 통과시키면 해수 담수화가 되고 이 그래핀이 뭐예요? 말리는 종이. 종이는 종인데 그래핀으로 하면 우리가 주머니 이렇게 말아서 펼치면 TV를 볼 수 있는 시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그래핀이라서 지금 그래핀이 뜨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예요? 가성비가 좋지 않아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그래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76쪽. 자, 교재에다 좀 적어주십시오. 자, 그래핀이라는 녀석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의 벌집 모양을 구조를 이루는 한 겹의 얇은 층이에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뛰어나다 거기에다 적어주세요.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보다 100배 이상 뛰어납니다. 100배 이상 뛰어난 게 그래핀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리를 이용해서 전선을 만들고 보리를 이용해서 우리 보일러 관을 만들고 보리를 이용해서 주방용 조리기구를 만드는데 보리보다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100배 뛰어난 그래핀을 이용해서 뭘 하면 돼요? 전선이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조리기구를 만들면 되니까 연구하고 있는 분야, 뜨고 있는 분야가 그래핀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핀은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다. 보기 주거든요. 강철보다. 그럼 철보다 얼마나 강도가 강합니까? 저보다 100배 이상. 철보다 강도가 100배 이상 강해요. 그래핀이.
그래서 우리가 철근으로 만드는 건축물, 건축 재료를 전부 다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핀을 만들어서 상용화시키면 그래핀으로 만들면 돼요. 철보다 100배나 더하기 때문에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핀은 얇고 투명하다. 얇고 투명하고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지금 이제 막 시연하고 있는 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그래핀으로 만들어지는 웨어러블. 입는 입체적으로 내가 옷을 입고 있으면 모든 나의 신체적 정보가 의사한테 바로 전달되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신소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래 먹거리로 투자하면서 연구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에 들어가는 게 그래핀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 탄소 나노튜브는 탄소 핀셋을 만드는 거. 탄소 나노 핀셋을 만드는 거. 그러면 의학적으로 수술을 할 때, 로봇 수술할 때 탄소 나노튜브가 들어가서 우리 뇌에 아주 미세한 혈관, 그 혈관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죠. 나노 기술. 그 다음에 플러레. 탄소 50개나 60개가 축구공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노 기술로 만든 플러레는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항암제나 뭐를 넣어서 표적 항암 치료, 요즘 하고 있는 그 치료에 약품을 운반해주는 아이로 플러렌이 뜨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얘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소 공소체라고 한다. 전부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아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탄소 분소체라고 합니다. 하고 나와주니까 보세요. 그 다음 거기 밑에 뜨고 있는 그래픽 보십시오. 옆들과 흑연 이런 층인데 이 중에서 뭐만 떼낸다? 보기 쉽거든요. 한 층만 떼는 한 층만. 한 층만 살짝 떼내어서 탄소 원자가 육각형의 벌집 모양인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 게 뭐다?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입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구빈아. 그럼 신소재와 관련된 문제 75쪽에 1, 2, 3, 4번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신소재에서 오늘 문제 나오는 건 반도체, 초전도체.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소량의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반도체 종류 연결하는 거. 그 다음 초전도체에서 마이슨의 효과하고 인계 온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만나서 풀어봐요. 여기까지. 오늘은 목표물까지 못 봐서 해주세요. 자, 그럼 75쪽에 1번 볼게요. 기존 소재에서 원소의 종류나 화학 결합의 구조를 변화시켜 단점을 보완하거나 기존 소재에 없던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신소재라고 해주면 돼요. 신소재. 그럼 두 번째, 도체와 전력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적 성질을 띠는 물체로 조건에 따라 전기 전도성이 달라지는 아이를 뭐라고 한다? 반도체. 다음 세 번째, 전력 손실이 없습니다. 초전도 케이블. 그다음 두 번째, 강한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기분명 영상 장치. 그다음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슨의 효과를 이용합니다. 자기부상 열창. 자, 이거는 전부 다 특정 온도,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한 아이들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액정에 대한 얘기죠. 액정은 가늘고 긴 분자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있고 뭐와 뭐의 성질을 함께 지닌다?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함께 지니고 있고 전압을 그려주면 액정 분자 배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한다? LCD라고 해요. 그럼 이제 LED는요 반도체에 들어가요. 자, LED는 어디에 들어간다? 반도체에 들어가고 LCD는 액정에 들어갑니다. 휴대전화 화면이라든지 계산기에 나오는 숫자가 표시되는 화면이라든지 체온계의 화면 같은 경우는 액정이 되는 거예요. 액정. 그리고 우리 반도체를 이용한 건 뭐다? LED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70 몇 쪽을 펴주시는가 하면 8쪽을 한번 펴보세요. 자, 78쪽에 3번 문제 그림이 나와 있어요. 3번 문제 그림 한번 보고요. 그 다음 4번, 5번, 3, 4, 5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3, 4, 5번. 자, 그럼 3번 보시면 온도나 압력 등의 조건에 따라 전기저항이 변해서 도체처럼 활용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럼 3번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반도체. 반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도체. 자, 그럼 트랜지스트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겹촉시켜 NP, N형이나 PM, P형으로 소리를 증폭시키는 작용과 스위칭 작용을 하는 I가 트랜지스트고 다이오드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촉시키고 양 두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끔 해주는 반도체의 종류이고요. 발광 다이오드 LED 반도체를 이용한 거죠. 자기 부상 열차가 바로 뭐다? 마이슨의 효과, 임계 온도 이하에서 뭐 합니까? 밀어내는 반자성체의 성질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는 마이슨의 효과죠.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는 초전도체라고 적어주시고요. 태양전지는 무게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로 바꾸는 거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거죠. 태양전지는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 4번 문제. 초전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합니다. 옳은 것은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슨의 효과인 반자성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어떤 물질의 전기저항을 온도에 따라 나타낸 거야. 그러면 전기저항이 0이 되는 T를 뭐라고 적어주는데? 인계온도. 수온을 실험으로 했을 때는 4.2 켈빈이 인계온도였어요. T. 인계온도입니다. 자, 그럼 기억에 이 물질의 T는 인계온도예요. 인계온도. 그리고 T 이하에서 자석을 뭐하여? 밀어내는 효과. 자석을 초전도체가 인계온도 이하에서 자석을 밀어내는 초전도 현상 마이슨의 효과를 이용하니까 잡아당기는이 아니고 밀어내는으로 붙여주시고요. 그냥 T 온도 이하에서 인계 온도 이하에서 마이슨의 효과가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앞쪽으로 와주세요. 이제 76쪽에 있는 아이들 신소재에서 나오는 종류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요. 얘는 필기할 거 없고요. 책에다 줄만 꺼시면서 답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에서 도꼬마리 열매를 모방했는 거에서 뭐가 나온다? 벨크로 테이프. 우리가 일명 찍찍이라고 부르는 거 줄거주시면 돼요. 도꼬마리 열매를 모방했는 벨크로 테이프. 그 다음에 홍합의 족사. 홍합이 엄청난 능력으로 그 센 바닷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홍합끼리 짝짝 연결되어 있는 족사를 이용해서 수중 접착제와 의료용 생체 접착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연기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는 걸 이용해서 세차가 필요 없는 자동차라든지 유리 코팅제에 방수되는 옷을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 77쪽으로 가서요. 개코도마 맵의 발바닥. 개코도마 맵의 발바닥을 모방해서 개코 테이프와 의료용 패치를 만들었어요. 의료용 패치. 상처 났을 때 옛날에 붕대 칭칭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패치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 다음 거미줄을 모방한 신소재. 자, 거미줄을 모방한 신소재는 강철보다 강도가 강해요. 얼마나 강합니까?
한 20배 이상 강도가 강한 만들어주는 방탄복이라든지 인공 힘줄이라든지 낙하산. 그래서 거미줄을 모방하는 게 방탄복, 인공 힘줄, 낙하산이 있어요. 그다음 상어 비닐을 모방하는 전신 수영복. 전신 수영복. 그럼 모로코 나비의 날개장. 모로코 나비 날개는 수십 개의 날개장이 투명해요. 그런데 이 투명한 아이가 빛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로코 나비 날개를 모방해서 염색 없이 빛에 의해 색을 나타내는 모로코 텍스 섬유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입니다 하고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77쪽에 있는 문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자, 5번. 탄소 원자가 육각형의 벌충 모양의 구조를 이루며 투명하면서 유연성이 있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신소재가 요즘 뜨고 있는 뭐다? 그래핀. 흑연을 한 겹의 얇은 층으로 떼는 육각형의 평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래핀입니다. 그래핀. 자, 그럼 이제 6번 그림쌤이 못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봅니다. 탄소 동소체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탄소 나노 큐브라고 적어주세요. 첫 번째 그림이 탄소 나노 큐브예요. 두 번째, 탄소 50개와 60개 있을 때 이런 거 한 겹으로 얇게 떼서 만들어준 그래핀. 그다음 탄소 50개와 60개를 축구공 모양으로 만들어준 콜러링. 얘들은 전부 다 탄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소 동소체인데 모양과 구조, 기능이 다 다른 아이들입니다. 그럼 6번에 1번. 하나 중에서 그래핀의 구조로 옳은 것은 나. 한 겹의 얇은 세포층이 나가 되는 거고요. 육각형의 평면 구조. 탄소 나노 튜브가 되는 것은 다. 다음 7번 갑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응용한 거야. 홍합의 족살을 가지고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하고 보면 수중 접착제나 의료용 접착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어 비닐을 이용해서 전신 수영복, 거미줄을 이용해서 방탄복과 같은 케볼라 섬유, 이런 방탄복을 만들어줬습니다 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보세요. 뒤로 넘어가셔서 79쪽에 거기 9번 그림 한번 보세요. 9번. 그림만 임팩트 보고 넘어갈게요. 자, 9번에 휴대전화 화면에다 여러분이 적어주세요. 액정. 태양 전지에다 반도체. 온도계 표시창에다가 액정. 하드 디스크에다가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적어주세요. 네오디뮴 자석. NT,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그래서 액정을 이용한 건 기억, 이거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뒤로 11번 그림 가주세요. 자, 11번 그림에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그래핀이고요. 차세대 반도체 소재도 그래핀이고요. 우주 왕복선의 외장재도 그래핀입니다. 그래서 뜨고 있는 신소재 산업이 그래핀이에요. A는 그래핀입니다. 그럼 1호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그래핀은 유연성이 있어요. 전기 전도성이 구리보다 100배나 높다고 했어요. 크다라고 고쳐주시고 강도는 철보다 100배 강하고 가볍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핀 신소재. 자, 그다음 마지막 14번 그림 봐주세요. 14번. 자, 방탄복을 만드는 거. 방탄복을 만드는 거 바로 뭐다? 거미줄. 거미줄을 응용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벨크로 테이프는 도꼬마리. 도꼬마리 이렇게 풀에서 붙는 도꼬마리를 이용했는 거고 전신 수영복은 상어 비늘. 상어 비늘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는 거미줄을 모방하여 만든 방탄복이다 맞고요. 나는 개코도마뱀 발사가 되고 도꼬마리 열매입니다. 도꼬마리 열매. 다 상어 비늘을 모방해서 만들어준 전신 수영복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서 두 번째 숙제입니다. 1단원이 모두 끝났어요. 86쪽까지 숙제해 오시면 돼요. 숙제 86쪽까지 1단원이 모두 끝났습니다. 1단원에 숙제 안 돼 있는 부분 모두 다 해오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2단원 들어갈게요.